르네상스 시대로 한번 떠나볼까요? 예술가가 그냥 손재주 좋은 기술자에서 오늘날처럼 고유한 권리를 가진 창작자로 인정받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 말이에요. 이 엄청난 변화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아는 저작권의 첫걸음이 되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 예술가의 이름이 언제부터 황금보다 비싸졌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한 사람의 창작물, 그 창작자의 가치가 어떻게 탄생하고 인정받게 되었는지 그 기원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모든 변화가 시작된 그 지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중세시대에는 이름도 없이 그저 물건을 만들던 장인이 어떻게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천재 예술가가 되었을까요? 이 근본적인 신분의 변화부터 들여다보죠. 이 차이 정말 극명하지 않나요? 왼쪽을 보세요. 중세의 장인은 그냥 길드에 소속된 익명의 기술자였어요. 작품값도 쓴 재료비랑 노동력으로 계산됐죠. 그런데 오른쪽, 르네상스 예술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유명인이자 천재였고 그들의 기술과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독창성 자체의 돈을 지불했어요. 말 그대로 독립적인 지식인이었던 거죠. 당시 예술가들은 길드라는 시스템에 꼼짝없이 묶여 있었습니다. 길드가 작품 가격부터 품질까지 모든 걸 통제했고 회원이 아니면 아예 작품을 팔 수도 없게 막았거든요. 유명한 화가 알브레이트 듀러가 베네치아에서 길드에 가입 안 하고 활동하다가 벌금을 물었다는 일화도 있는데요. 당시 길드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 모든 걸 바꿔놓은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바로 인문주의였어요. 인문주의는 인간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최고로 여기는 사상이었는데요. 덕분에 예술가들은 더 이상 단순 기술자가 아니라 시인이나 철학가처럼 독창적인 생각을 하는 지식인으로 대접받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진 거죠. 보세요. 정말 극적인 변화입니다. 사회적 지위는 익명의 길드원에서 존경받는 지식인으로 수직 상승했고요. 작품의 가치를 매기는 기준도 금이나 청금석 같은 비싼 재료값이 아니라 오로지 예술가 개인의 기술과 명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명. 이전에는 그냥 우리 공방에서 만든 품질 좋은 물건이라는 보증 마크 정도였다면 이제는 이건 내 창작물이다 라고 선언하는 강력한 소유권 표시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서명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볼까요? 어떻게 단순한 이름 표시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법적인 효력을 갖고 나아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강력한 도구로 진화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명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은 세 명의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조토, 얀 바네이크, 그리고 미켈란젤로인데요. 이 세 거장이 각자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이름에 힘을 불어넣었는지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조토의 5-2억이 들어보셨나요? 아주 유명한 일화죠. 교황의 사절이 실력을 증명할 만한 스케치를 요구하니까 조토는 다른 거 없이 그냥 붓으로 완벽한 원을 쓱 그려줬다는 거예요. 복잡한 그림보다 이 완벽한 원 하나가 나 조토야 라는 걸 더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즉, 그만의 스타일이 곧 서명이었던 셈입니다. 이건 정말 흥미롭습니다. 얀 반 에이크의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이라는 작품 중앙에 쓰인 문구인데요. 이건 단순히 화가의 서명이 아니었어요. 많은 학자들은 이 그림이 결혼 서약의 순간을 담고 있고 반 에이크가 그 결혼의 법적 증인으로서 서명한 거라고 해석합니다. 예술가의 이름이 작품을 넘어 현실 세계의 법적 효력까지 갖게 된 순간이죠. 그리고 미켈란젤로, 이 일화는 그가 자신의 명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가 조각한 피에타상을 보고 사람들이 다른 작가의 작품이라고 수군거리는 걸 들은 거예요. 화가 난 미켈란젤로는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성당에 들어가서 성모 마리아의 어깨띠에 피렌체의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만들다 라고 새겨버렸습니다. 내 브랜드는 내가 지킨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었죠. 이렇게 예술가의 이름값이 점점 높아지던 시기에 모든 걸 뒤흔드는 신기술이 등장합니다. 바로 파나였죠. 파나는 예술가들에게 엄청난 명성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복제, 즉 해적판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몰고 왔습니다.
판화 기술은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좋은 점은 자기 그림을 여러 장 찍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팔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명성이 유럽 전역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있었어요. 누구나 너무 쉽게 작품을 베낄 수 있게 된 겁니다. 누가 원작자고 누가 복제자인지 그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죠. 이런 혼란 속에서 판화에 두 개의 라틴어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인베니트와 페킷인데요. 인베니트는 발명한 자, 즉 아이디어를 낸 원작자를 뜻하고 페킷은 제작한 자, 즉 판을 새긴 기술자를 의미했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 저작권 개념에서 저자와 출판사를 구분하는 생각의 아주 초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은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예술 역사상 최초의 저작권 소송이라고 불리는 사건인데요.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 알브레히트 듀러와 이탈리아의 판화가 마르칸토니오 라이몬디의 그야말로 세계의 대결이었습니다. 이 라이몬디라는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면요. 듀러의 아주 유명한 성모의 일생 연작을 그냥 통째로 베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듀러의 상징과도 같은 AD 서명까지 똑같이 위조해서 새겨 넣은 거예요. 이건 그냥 복제가 아니라 사기였죠. 바로 이 서명 위조 때문에 듀러는 소송을 결심하게 됩니다. 베네치아 법원의 판결은 정말 역사적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결해요. 라이몬디가 듀러의 이미지를 베끼는 것 자체는 괜찮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림의 아이디어나 스타일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듀러의 AD 서명을 위조한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서명은 예술가의 고유한 상표이기 때문에 이걸 위조하는 건 명백한 사기 행위라고 못 박은 거죠. 이 판결에 만족하지 못했던 듀러는 1511년에 출판한 자신의 판화집에 직접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문을 새겨넣습니다. 남의 작품을 훔치는 도둑들아, 감히 내 작품에 손대지 마라. 이건 예술가가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직접 발표한 역사상 최초의 저작권 경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듀러 같은 예술가들의 이런 개인적인 싸움이 계속되자 마침내 제도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시 유럽 출판과 무역의 중심지였던 베네치아 공화국이 나선 거죠. 이들은 지적 재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법률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프리빌레조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혁명적이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작품이 새롭고 독창적이라는 걸 증명해야 했고요. 그 다음 원로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인쇄하고 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해줬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직계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이 독점권이 영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호기간이 보통 10년에서 14년 정도로 한시적이었어요. 창작자의 권리도 보호해주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공공의 이익과 균형을 맞춘 거죠. 이 원칙은 르네상스 베네치아에서 시작돼서 오늘날 저작권법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름 없는 장인에서부터 저작권을 가진 창작자가 되기까지의 이 기나긴 여정, 이 500년 전의 싸움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르네상스 시대는 예술가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비전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재산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을 문자 그대로 발명해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피카소의 그림, 비욘세의 노래에 엄청난 가치를 매기고 창작자에게 그 권리를 인정해주는 이 모든 창작 경제 시스템이 바로 이 르네상스 시대의 투쟁 위에 세워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년 전 탄화라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서 사람들은 저작자란 누구인가를 정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는 인공지능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온 거죠. AI가 만든 그림의 저작자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과연 저작자를 다시 정의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어쩌면 500년 전 르네상스의 그 투쟁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